이 선수 시장, 그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수 시장은 프로 구단 수지 구조에서 지출 부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수 몸값이야. 그게 골프 대회든 이 프로 리그든, 골프 대회는 주로 투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도 선수 상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 그다음에 프로 구단에서도 선수 몸값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오늘은 저번에 여러분들이 리그 규모 이제 과제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 우리나라 프로 선수 연봉이 적절한가? 이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 돼. 이게 적정하다, 아니면 과다하다, 아니면 적다. 이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할 건지 그 기준을 정해야 돼. 그 지난 시간에 선수 시장에 관해서 첫째,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보다 경찰이나 간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훨씬 중요한 일을 해. 군인들, 직업 중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그런 직업이 훨씬 중요한데 왜 프로 선수가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냐?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대개가 갖고 있는 이 퀘스천이야. 그러면 왜 걔들이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저기 의사가 40억 명을 한꺼번에 진료를 할 수가 없어. 그게 규모의 경제야. 그런데 월드컵 축구는 연 시청자가 수십억 명이 된다고. 그런 게 규모의 경제, 같은 서비스인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냐 안 되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달려 있어. 메시나 뭐 호나우두 또는 뭐 일본 프로 야구에서 뛰고 있는 이대호 이런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멀티 유즈야. 같은 이제 한 가지 제품을 여러 군데다 판단 말이야. 구매 그룹들이 다양하다는 뜻이야. 방송사가 사가고, 스폰서가 사가고, 광고주가 사가고, 일반 관중이 티켓으로 사간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가 아닌가를 따질 때는 직업 수명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돼. 물리학자들도 공간, 시간을 같이 생각하듯이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시간을 생각을 해야 돼. 돈만 생각해서도, 가격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직업 수명 곱하기 평균 연봉, 이게 그 직업으로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총액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이게 과연 일반 노동자하고 비교할 때 적정한가? 다음에 평균 근로 시간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 돼. 축구 같으면 1년에 320일 놀아. 시합이 45경기라고 많은 팀이면, 그러면 320일 논다.
이래 정의를 할 건지, 한 시합을 위해서 연습 시간 이것도 포함을 시킬 건지,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키는 게 적당한지. 야구 같으면 시범 경기까지 뭐 140일 뛴다 치더라도 225일을 놀아. 그러면 이건 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제 이 평균 근로 시간 이것도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기에는 무슨 뭐 답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없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일단 이 한번 잣대를 정해서 이제 해봐야 돼. 과제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하나만 선택해. 두 가지 해도 뭐 상관없는데, 이 서로 이제 영업 일수가 다르니까 둘 중에 우리나라 프로 야구 선수 평균 연봉, 그다음에 프로 축구 선수 평균 연봉, 이게 적정한지. 어제 신문에 보면, 중앙일보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우리나라 전 지역별로 평균 월급을 발표해 놓은 게 있어. 서울이 제일 높더라고. 월급이 380만 원대로 쭉 나와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하고, 다음에 또 거기 자료에 보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뭐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전부 다 포함한 평균 연봉, 이런 자료들도 이제 조사된 게 있어. 그거하고 이제 이쪽 프로야구와 프로 축구 선수들 연봉을 이제 비교를 해야 돼. 일단 보면 숫자는 이 프로 선수 쪽이 훨씬 커. 단지 이제 거기에 직업 수명을 감안할 때 했을 때 이제 축구 선수로 볼 수 있는 총액하고 여러분들이 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정년까지 볼 수 있는 총액하고 이걸 비교를 해야지 이제 서로 대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가 되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 조사해야 될 자료야. 그 다음에 오늘은 이때까지 7시간 동안 했던 그걸 종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 프로 리그를 하나 만들 때 다른 수업 시간에서 들은 학생들은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지금 6번째 여러분들 발표 시간 빼고 6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이 사실은 프로리그를 하나 만들 때 전부 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제 그 중장기 플랜을 만들었다고. 경기도에서 했던 그 독립야구 리그, 경기도 독립야구 리그 이거 설계를 만들 때 설계를 해달라고 한양대학에 오파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나도 저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설계 절차는 저 수지구조 비용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가는, 제일 중요한 게 수지구조야. 수지구조였어. 이게 어떻게 하면 30년 동안 이제 지금 우리 축구나 야구 같이 이 대기업에 손 벌리고 뭐 그 젖줄 끊어지면 문 닫고 하는 리그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3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리그가 되려면 뭘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수지구조. 다음에 선수 공급원. 이게 야구 리그인데 선수가 충분하게 공급이 될 건지, 이런 걸 이제 이 연구한 이제 보고서인데, 이거는 실제로 프로 리그야.
프로리그고 이 KBO하고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인 프로리그야. 그리고 이걸 왜 이런 걸 만드느냐 하면 처음에 의도는 이제 뭔가 하면 드래프트에 프로야구 드래프트에 뽑혀서 신인으로 10개 구단에 입단하는 선수가 120명 정도야. 그럼 나머지 한 400명이 이 직업을 못 가져.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프로야구가 없는 도시에서 이제 야구를 보여주고 또 이 취업 기회도 만들고, 또 왜 야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야구가 제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야구로 정한 거야. 우리나라 프로리그가 만들어질 때 생각을 못한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관람 스포츠에는 구매 그룹이 크게 나누면 네 개 그룹이 있어. 기업,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도 했지만 기업이 관람 스포츠를 사는 거는 스폰십 투자나 광고 투자로 사. 기업. 다음에 방송사, 이거는 콘텐츠로 사.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는 주로 참여하는 게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이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기장 시설에 투자를 해. 다음에 이제 관중하고 팬이 최종 소비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이걸 누구한테 팔 건지, 이건 스포츠 이벤트지만 누구한테 팔 건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 프로리그가 만들어질 때 생각을 못한 게, 깊이 생각을 안 한 게, 저 유통 채널이나 광고주, 스폰서 뭐 이런 쪽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실질적인 흑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설계할 때 누구한테 팔 건지, 유통망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유통망이라는 게 뭐야? 관람 스포츠에서 유통 채널을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거 하나 들어봐. TV 중계 대표적인 유통 채널이야. 또 미디어는 다 유통 채널이야. 인터넷으로 하든 라디오로 하든 뭘 하든 다 유통 채널이야. 그 외에 또 유통 채널이 뭐야? 경기장을 마케팅 포피에서 스포츠에서는 경기장이 유통 채널, 라이브로 팬들한테 전달하는 게 경기장이야. 그 자리에서 생산되고 소비된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유통하는 게 TV, 소리 버전으로 유통하는 게 라디오, 그 다음에 문자 버전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이제 전부 다 유통 채널인데, 그 유통 채널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여건, 비즈니스 여건 당연히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선수 자원,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적정 구단 숫자가 뭔지, 몇 개가 프로리그에서 적당한 구단 숫자가 뭔지를 따질 때 따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수 숫자야. 선수 숫자가 선수 공급량이 이게 공급량에 맞춰서 이제 구단 숫자를 정해야 돼. 안 그러면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면 이 몸값이 올라가거나 뭐 너무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드래프트 대상이 700명인데 기껏 해봤자 150명이 들어가고 뭐 한 500명 가까이 남는다. 가면 이걸로 이 독립리그 구단은 충분히 구단에 선수는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이 시설, 야구장 시설은 이제 경기도 내에 부족하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 프로야구는 100만 도시에서 이제 주로 라야지 뭐 수지 밸런스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 독립리그 같은 경우는 그까지 안 가도 비용을 줄이면 적은 수입으로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만한 도시들은 경기도 내에 충분하다. 그다음에 또 야구. 지금 경기 침체 기간이 뭐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아주 위험 수준이다 하는데 야구는 불황 상품이야. 이럴 때일수록 야구는 잘 팔리게 돼 있어. 같은 돈 내고 3시간 동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황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3시간 반 대 90분이라면 축구 보는 것보다는 돈 없는 사람들이 놀기에는 야구장이 낫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독립리그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건데 미국에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지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을 할 때 수익 극대화 모델을 하고 다음에 효용 극대화 모델,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한 6가지 정도 있다고 그래서 이 리그나 구단이 채택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 극대화 모델이냐 아니면 효용 극대화 모델이냐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 누가 이야기해봐. 뭘 갖고 판단을 해?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야? 수익 극대화 모델로 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구단이나 뉴욕 양키즈 같은 구단이 나올 수가 있고, 뉴욕 양키즈나 NBA 구단 프런트 직원이 300명이야. 그만큼 이제 이 중기업 수준이 될 수 있어. 구단 가치도 조 단위로 올라가고, 그거는 수익 극대화 모델을 채택을 안 하면 그런 이제 그 자체로 벤처 기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하는 6가지 기준 중에서 첫째가 뭐야? 수익 극대화 모델하고 효용 극대화 모델하고.
연봉을 어디가? 어. 그게 그런 식으로 그래 선수 연봉이야. 연봉인데 수익 극대화 모델은 버는 만큼 그게 맞춰서 줘. 효용 극대화 모델은 수입에 비해서 더 많이 지불하는 거야. 그걸 이야기할 때 경제학자들은 마지널 레비뉴 프로덕트라 그래. MRP라 그래. 그게 선수가 구단 수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냐. 거기에 맞춰서 이 선수 연봉을 책정하는 게 수익 극대화 모델이야. 또 뭐가 있어? 감독의 권한이 강하면 감독이 선수를 영입할 때 권한이 강하면 수익 극대화. 그게 감독의 권한이 좀 약하면 아니다. 반대로 말했는데 감독의 영향이 강하면은 감독의 영향이 강하면 효용 극대화고 감독의 영향이 약하면 구단의 영향력이 강하면 수익 극대화. 그건 조금 달라. 그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은 거의 선수 트레이드나 구성하는데 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구단마다 그건 좀 차이가 있어. 그거는 이제 구단주가 좋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경우도 있어. 그건 개별 구단의 문제야. 구단이 이제 문제고 비즈니스 모델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게 불필요한, 그게 선수가 엔트리 25명인데 80명씩 데리고 있는 경우, 과다하게 선수를 많이 보유할 경우,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의 선수가 75명 정도 되는데 엔트리에 들어가는 선수는 26명이고 나머지 50명이 어디 가서 돈을 번다 그러면 모르는데 걔들은 이군 시합은 공짜야. 50명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연봉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하게 선수 수가 많을 때, 이러면 이제 그거는 효용 극대화 모델이야. 다음에 경기장 사이즈가 이게 뭐 관중 좌석 점유율이 30%도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그 과다한 사이즈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과도한 자선 활동 뭐 이런 게 이제 수익 극대화하고 이익 극대화 모델하고 구별을 하는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이 투잡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기 수가 한정돼 있고 거기 이 수입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투잡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프로야구 같으면 선수 계약을 할 때 이 유니폼을 입고 의무적으로 훈련을 하거나 시합을 하거나 해야 되는 날짜가 300일이야. 그걸 참가 활동 일수라 그래. 연봉 1억 계약을 했으면 1년에 300일은 의무적으로 이 구단 일정에 따라야 돼. 그래서 그 참가 활동 일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게 이제 선수들한테는 1년에 며칠 저 직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참가 활동 일수를 줄이면 연봉을 이제 낮춰도 된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이제 소유 구조.
소유 구조도 이 수익 극대화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법인이 되어야 되고, 저기서 이제 하나 더 소유 구조 형태로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이제 이 독립리그 구단이 소유 구조를 만들면 뭐 초기 자본 조달 또는 뭐 간중동원 비즈니스 전개에 이제 유리할 거다고 이제 우리가 설계를 했고, 여기는 이제 팀당 60경기 이 비즈니스 구조는 지역 특성에 맞춰서 저기 여기 4개 그룹이 있다 그랬잖아. 저 위에는 이제 야구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거야. 그다음에 밑에 저기를 이제 지역 사업체 또는 이제 빅리그 말고 스폰서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라. 스폰서는 업계 1위 기업하고 2위 기업이 있을 때 2위 기업 또는 3위 기업을 유치하는 게 유리해. 그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야. 저런 걸 이제 지역 사업체들을 유치를 하면, 저게 금토일 3일 경기 하면서 뭐 광고주나 스폰서 지역 사업체를 유치를 하면 이제 충분히 뭐 총 비용의 30%는 이제 도달이 가능할 걸로 우리가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형태, 아까 이야기했던 법인체하고 협동조합.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저 세 가지는 프로스포츠의 핵심이야. 경영의 핵심은 반드시 비용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돼야 돼. 그다음에 저 밸류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10,000원 1억에 만들었다, 내지는 좋다 10,000원짜리 제품을 만들었다, 그럼 팔 때는 12,000원으로 책정을 해야 정상이야. 그걸 8,000원에 팔면 그건 바보잖아. 12,000원에 팔되, 다음에 소비자가 느끼는 밸류야. 이거는 20,000원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경영의 핵심이야. 스포츠 경영뿐만 아니고 모든 경영의 핵심은 코스트 프라이스 밸류야. 저게 저런 식으로 될 때 이제 그 업체가 성공할 수 있어. 제대로 된 경영은 저걸 염두에 해야 되고, 다음에 밑에 스포츠 경영, 이건 또 반드시 멀티 유저를 생각해야 돼. 원소스 멀티 유저.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이걸 이제 저게 뭐 위에 거는 경영의 기본이야. 그다음에 스포츠 경영의 기본은 원소스 멀티 유저야. 거기다가 이 극대화 모델을 얹어서 이제 이건 뭐 독립리그 구단뿐만 아니고 프로 구단이라면 반드시 채택해야 될 이제 모델로 볼 수가 있어. 또 뭐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부자 리그가 어딘가 하면 KBL이야. 거기 이 초기에 이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다른 어떤 데보다. 그게 지금 처음에는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사역
그 2번 출구인가 옆에 있는 KBL 건물 그게 그 가격이 최소한 7, 800억 원 될 거야. 연맹이 그 자산을 갖고 있다고. 그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뭐 적자 상태로 가더라도 근데 그 왜 그렇게 KBL이 그걸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면 처음부터 셀러리 캡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 셀러리 캡은 선수 연봉을 딱 픽스를 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선수 연봉 상한선을 정하고 셀러리 캡을 정해서 이 평균 연봉은 지금 혹시 KBO 최저 연봉 아는 학생 있나? KBO 선수 최저 연봉. 응? 2,500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야. 2,000에서 올라갔어. 그게 800으로 올랐는지 500으로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K리그도 2,500 수준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500 받으면서 300일을 뛰어야 된단 말이야. 일을 해야 돼. 그러면 180일 일하면서 이 참가 활동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면 180일 일하는데 2천만 원을 준다. 이러면 최저 연봉은 KBO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180일은 자기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셀러리 캡 이게 구단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한 제도야. 다음에 이제 비용을 줄이는데 셀러리 캡 제도를 도입해서 일단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픽스를 하고 다음에 수입을 늘리는 데는 통합 마케팅 이거는 아까 방송 통합 마케팅 사례를 여러분들 통합 마케팅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통합 마케팅이 뭐 어떤 게 통합 마케팅이야? 마케팅 원리를 스포츠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그게 여러 가지 마케팅 기회나 권리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묶어서 판매하는 걸 통합 마케팅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우리나라 프로 야구나 축구에서도 할 수 있어. 단지 안 할 뿐이야. 그 이제 새로 시작하는 리그니까 전 선수 유니폼에 피자헛을 달아주는 거. 그하고 20억을 받는다. 그러면 한 구단 헬멧 광고보다 싸. 그게 뭐 불가능한 게 아니야. 피자헛 또는 등판에 하이트 광고 아니면 뭐 모든 전 선수들 이제 광고할 수 있는데 그걸 묶어서 이제 하면 지금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 이제 신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어. 각 구단이 개별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묶어서 파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비용은 뭐 한 12억 7천 정도 들어가더라고. 선수 연봉을 묶어놓고 1년에 60게임하고 금토일 게임하고 그러면 이제 12억 13억만 벌면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이 아주 간단하잖아. 구단당 쉽게 구단이라 그러면 10개 구단도 충분히 가능한데 10개 구단이라 그러면 150억만 벌면 된다는 뜻이야.
통합 마케팅을 도입을 해서 수지 구조를 개선한다. 다음에 시설은 요새는 전부 다 이제 이 다용도로 만들어 설계 단계부터 축구 야구를 뭐 같이 할 수 있는 경기장, 실제로 이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 돔은 축구 야구 그거 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그 일본 10개 우리 10개 같이 지었는데 거기는 지을 때부터 축구 야구를 같이 하게 설계를 했어. 삿포로 돔이. 그게 여러분들 언제 일본 갈 기회가 있으면 그 삿포로 돔 구경을 내가 꼭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이 큰 레일 위에 천년 잔디가 이 레일로 이제 교체가 돼. 밖에 이제 경기 없을 때는 잔디가 밖에 있다가 축구가 있으면 이제 교체가 돼. 그게 레일 타고 안으로 들어가고 경기장 좌석이 그 변신 로봇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좌석 구조가 휙 바뀌어. 사각형으로 바뀌어. 그런 식으로 이제 삿포로 돔이 설계를 해놨다고. 설계할 때 또 그러고 거기에 이 개막 공연 이걸 사이먼 앤 가펑클이 했어. 그것까지 공연을 하려 그러면 이제 음향 시설이 최고급으로 거기 미리 장치가 돼 있어야 돼. 그 요새는 경기장을 지을 때 무조건 다용도로 지어. 뭐 어떤 돔이라든지 어떤 경기장도 거의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네이밍 라이트 이것도 반드시 판매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퍼머넌트 시 라이센스 이것도 이제 신규 재원으로 확보하는데 이것도 내 경기장 지을 때마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아직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이걸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경기장을 새로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야구 30경기, 뭐 축구 몇 경기, 공연 뭐 이런 게 열린단 말이야. 연간 가동 일수가 200일 정도만 되면 이게 한 1,500억 들인 경기장도 그 경기장 자체가 BP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저 좌석을 이제 이 경기장 안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 이벤트를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팔 수가 있다고. 이게 응용을 해서 원래 퍼스널 혹은 퍼머넌트 시 라이센스는 저런 개념은 아니지만 시즌 티켓을 살 수 있는 권리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리그를 만들었으니까 스포츠 토토 발매 대상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뭐 쉬운 그러니까 수지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제 프로 스포츠라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면 저게 이제 이 반드시 고려 대상이 돼야 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IT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학생, 앱 개발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학생은 문체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 정부에서 공시하는 거는 나라장터라는데 입찰 공고가 나. 요것도 곧 날 건데
이제 이런 스포츠 이벤트는 KBS나 MBC나 SBS에서 중계를 안 해.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중계를 할 때, 비인기 종목이나 이런 걸 중계를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 그거는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개발된 정책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스폰서를 유치할 때는 이제 얼마나 미디어에 얼마나 노출되는가가 이제 그 가격 결정을 하는 관건이야.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 노출을 위해서 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뭐 이런 중계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하고 내셔널 TV 임팩트 밸류 NTIV라는 건 그 약자야. 이 노출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이제 지수야, 지표야. 또 한 가지 이것도 이제 문체부에서 개발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스포츠 이벤트를 담보로 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시작을 할 때는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이 이벤트를 담보로, 그 이벤트를 만들면 그게 여러 가지 뭐 권리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방송 중계권, 펜스 광고권, 헬멧 광고권, 선수 유니폼 광고권 이런 걸 담보로 이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저 스포츠 무형자산. 예를 들면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중기청에서 특허권 담보로 이제 뭐 사업 자금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포지셔닝이야. 여러분들이 뭐 경영이나 스포츠 마케팅 뭐 이런 거 배울 때 포지셔닝이 중요하다고 이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키 석세스 팩터는 포지셔닝이야. 우리나라 야구가 프로 야구가 지금 제일 인기 스포츠인데, 가면 새로 만들어지는 야구는 도대체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는지, 그 포지셔닝을 취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아주 재밌는 포지셔닝을 이 포지션을 차지할 수도 있어. 실제로 이제 저런 조그만 리그가 성공한 사례, 포트 세인트 루시 같은 전 뉴욕 매츠하고 마이너 팀인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 주상복합센터를 건립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 마이너리그용 야구장을 지었어. 그리고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뭐 세수입이 증가하고, 이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이제 마이너리그 사례고, 다음에 이제 저 유명한 세인트 폴 마이클 빅이라는 사람은 미국 스포츠 산업 100년사에서 한 5명 안에 들어가는 이 스포츠 마케터야. 저 사람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빌 빅이라고. 저기 여러분들 저쪽 사진, 저게 공식 돼지야. 저구단 공식 돼지야.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해의
공식 오피셜 피그하고 나와 있어. 저게 이제 이 볼거리로 만드는 거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거의 천재야.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거의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했어. 한 8년 동안 전경기 매진을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경기장에 이동 이발소를 좌석에서 머리 깎을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공식 돼지. 저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 작은 소도시의 이 프로야구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가 제공할 거 경기장인데, 이 경기장을 이제 자치단체가 만들 수 있게 뭘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한 3,000석 규모 이 경기장만 있으면 돼. 그리고 요 5가지, 이거 내 저번에 자치단체가 왜 스포츠 이벤트 프로 또는 스포츠 산업에서 뭘 얻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지, 이런 이 작은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야. 저 5가지는 여러분들이 스포츠 산업이라 하면 자치단체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 또는 이 개최를 통해서 얻는 거는 저 5가지야. 저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게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프로야구든 아니면 독립리그 야구든 골프 대회든 마찬가지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유는 저 5가지야.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이제 제공한다는 거하고, 여기에 내가 6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이게 사실은 리그를 만들 때도 그 6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게, 조그만한 이벤트를 만들든 뭐 프로 야구를 만들든 독립 야구를 만들든 아니면 뭐 축구 리그 하부 리그를 만들든 프로 스포츠 산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된 게 지금 내가 오늘 설명한 리그 설계 과정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과제로 넘어가. 이 과제 하는 데는 첫째 여러분들이 들어가 봐야 될 때가 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 어제 중앙일보 경제면, 거기 가면 우리나라 이 근로자들 평균 월급이 나와 있어. 그것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다음에 KB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KBO 뉴스라는 게 있어. 보도자료나 이런 거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뭐 주전 선수들 평균 연봉하고 이런 게 나와 있어. 또 K리그 축구 선수를 할 경우에는 K리그 홈페이지나 또는 뭐 미디어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제 저게 이 평균 연봉이 얼마다 하는 게 다 나와. K리그는 이때까지 공개를 안 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평균 연봉을 공개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축구 선수 연봉도 이제 평균 연봉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기준을 가면 경기 일수하고, 나는 경기 일수 기준으로 정해. 근데 선수들이 연습하는,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잡을 건가? 그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축구 선수들은 1년에 320일을 논다 고 이야기를 해. 왜? 중국집이 문 여는 날, 장사하는 날이 중요하단 말이야. 뭐 짜장면 잘 만들려고 요리사가 이 면 뽑는 거 훈련하는 거, 이거는 매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장사 320일을 논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선수들이 게임에 뛰기 위해서 45일을 뛰기 위해서 필요한 연습 시간을 얼마로 잡을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야 돼. 야구 같으면 어떻게 정할 건지. 그게 이 평균 이제 근무 일수, 그러니까 노동 일수야. 연봉하고 이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게 이렇게 잡는 게 합리적이다 하고 잘 잡아야 돼.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많다 적다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 2주 만에 충분히 가능하겠지. 이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반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걸 나름대로 여러분들 논리를 만들 수가 있어. 또 많다 해도 좋고 적다 해도 좋아. 이러이러해서 적다, 이러이러해서 많다. 참고로 옛날보다는, 야구의 경우에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났어. 가락동 소형 아파트가 480만 원 했어. 원년도에 분양가가 480만 원이었는데, 그때 선수 연봉이, 평균 연봉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1200이었어. 많이 받는 스타급들은 2400이었어. 그러면 500만 원으로 잡더라도 소형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는 연봉을 공식적으로 받았고, 또 그 인센티브를 줬는데, 안타 하나에 그때 뭐 3만 원씩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인센티브는 연봉하고 별도로 해줬는데, 물가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이 선수 연봉이 그래 높은 건 아니야. 근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정년까지 그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돈하고 프로 선수 평균 수명 곱하기 현재 평균 연봉, 이걸 비교를 해라는 뜻이야. 2주 만에 가능하겠지? 하나만 해. 적절하다, 적절 안 하다 이러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이게 더 올라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든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또는 뭐 인터넷에 선수 연봉 갖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과연 저런 선수가 저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되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아.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봐. 좋은 리포트는 논리 전개를 제대로 한 거야. 기준을 제대로 정하고. 저 마찬가지야. 후지산 옮기는데 트럭이 몇 대 필요하느냐 묻는 거하고 똑같아. 실제로 그런 거 여러분들 뭐 취직 인터뷰 할 때 그 이상한 질문들 많이 있겠지만 뉴욕시에 이발사가 몇 명이 있을 것 같냐? 이런 거 추리하는 거하고 똑같아.